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흉노에게 바쳐진 소위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라는 왕소군이 과연 중국 역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궁녀 중의 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그 정체를 밝히고 한나라가 거짓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측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원년 기원전 33년 춘정월 흉노의 호안야 선우가 내조했다. 조서를 내리기를 흉노 질지 선우는 예의를 어겼으나 이미 그 죄를 인정하였고 호안야 선우는 은덕을 잊지 않고 예의를 차려 다시 조화의 예를 지키며 영원히 변경을 지키기를 원하였기에 오랫동안 변경에 전쟁이 사라졌다. 이에 연호를 경령으로 고치고 선우에게 대조액정 왕장을 하사하여 알씨로 삼게 한다. 한서 권구의 내용입니다. 액정이란 궁전의 이름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쳐진 처녀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나중에 액정은 후궁을 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장은 곧 왕소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녀를 대조액정이라 한 것은 하찮은 일개 궁녀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응소가 풀이하기를 군국들이 처녀를 바치면 살펴본 후에 액정에 두게 되는데 하여 대조라고 한다. 흠정 고금 도서집성 명륜휘편 궁의전 제53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왕소군은 이름 없는 일개 궁녀가 아니라 명문가의 자손이자 바로 당시 황후였던 왕정군의 동생이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장은 유호의 어머니 왕정군의 동생이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모경에서는 왕장, 즉 왕소군을 한나라 11대 황제 유석의 처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죽은 유석이 그 처 왕장을 호안야에게 처로 주었다. 소군 영호연지라고 불렸으며 그 미모는 당대 제일이었다. 유석이 그녀를 버리고 호안야에게 주었으니 그가 호를 받드는 예법이 지극하다 할 만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유석에게는 왕정군이라는 황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모경은 왜 왕소군, 즉 왕장을 유석의 처라고 기록하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두 나라의 제도의 차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부여의 제도를 답습하여 삼후오비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즉 궁중에 항상 살고 있는 세 명의 후와 외부에 다른 이의 처로 살다가 계절마다 들어와 잠자리 시중을 두는 5명의 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경우 황후 1명을 두고 그 아래 소위, 처녀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소군이라는 이름에서 왕소군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소군의 소자와 소의 소자가 동일하여 왕소군이 당시 황후 아래 지위인 소이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왕장을 두 번째 황후로 판단하여 유석의 처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무척 주의해야 하지만 왕소군의 경우는 그 이름을 감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에 소위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왕장이라는 이름도 왕소군의 본명이 아니라 궁녀장자를 사용하여 궁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사는 왕소군이 남군의 좌귀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귀현은 호북성 산속 깊숙한 곳입니다. 즉, 중국사는 왕소군이 이름 없는 산골 출신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장은 왕씨의 딸로 이름은 장이고 자는 소군이다. 문영은 그녀가 본래 남군 자귀 사람이라 하였다. 흠정 고금도서 집성 명륜휘편 궁이전 제53권의 내용입니다. 왕소군은 왕정군이 낳은 유석의 아들 유오의 이모가 됩니다. 즉, 왕정군의 여동생이 바로 왕소군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장은 유오의 어머니의 동생이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왕소군의 연리 왕정군의 가계를 알아보면 왕소군의 가계에 대한 진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왕금으로 제북왕의 후손이며 지금의 하북성 한단시 출신입니다. 즉, 가문도 화려하고 그 사는 곳도 화려한 곳입니다. 또한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망은 바로 이 왕금의 손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금의 네 딸의 이름에 모두 군자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비록 소군이라는 이름은 삭제하였지만 왕소군이 왕금의 딸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왕소군이 왕정군의 동생이라는 박창하 필사본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11대 황제 유석의 후궁, 그것도 황후 다음의 지위인 소이였습니다. 유석이 그녀를 흉노의 땅으로 보낸 후 그렇게 슬픔에 잠긴 것은 바로 그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석은 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흉노에게 바쳐야 했을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3년 이때 비리왕 보공이 사신을 보내 호한야와 금주에게 말하기를 막내 동생 주몽이 동해에서 와 순노, 비류, 졸본, 황룡 등의 나라들을 평정하여 부제의 땅을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동생이 주몽과 함께 동지를 유람하며 부제와 모후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하니 누님 또한 조카와 함께 와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하면 이는 마땅히 우리 형제들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조카가 만약 동쪽의 막내 동생과 손을 잡고 서쪽의 강룡과 연합하여 남하한다면 저 역시 당연히 선비와 오한을 이끌어 또한 도움이 되어 모돈의 위협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금주란 해모수의 셋째 딸 해금으로 흉노의 허려건거에게 시집가서 호한야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공이란 해보로 그 역시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즉, 해금과 해보, 주몽은 모두 형제입니다. 당시 해보는 비리왕이었는데 여기서 비리란 과거 북부여 연맹의
맹주국으로 북부여 연맹이 해체된 후에는 비리의 땅만 차지하고 비리국으로 불리는데, 이를 중국사에서는 부여라고 그대로 불러 다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때 해보는 흉노와 고구려의 연합을 중심으로 북방민족이 힘을 합쳐 한나라를 없애고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호안야가 받아들이고 한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니 한나라의 유석이 겁을 먹고 먼저 흉노의 호안야에게 화친을 제안하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주가 호안야에게 말하기를 네 숙부들은 모두 이와 같은데 영웅이라는 자가 무슨 정성으로 한나라를 섬기겠는가. 마땅히 군사를 길러 남하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니 호안야가 이를 받아들여 한나라를 공격할 병사들을 준비하였다. 한나라 유석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 형제의 맹세를 청하고 대대로 공주를 바치고자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한나라 유석이 흉노의 호안야에게 약속한 것은 과거 한나라 유방이 흉노의 모돈에게 한 것과 유사합니다. 즉 형제지맹을 맺어 흉노에게 복속하고 공주를 대대로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약속이 세월이 지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여인을 바치는 과정에 애초부터 왕소군이 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노의 모도는 한나라 황실 여인들의 초상화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그녀의 초상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유괴가 평성에서 곤란하였을 때 여치로 하여금 모돈에게 몸을 바치게 하고 이미 출가한 딸을 빼앗아 모돈의 첩이 되게 한 이래로 단지 여색으로 아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한나라 조정은 다시 이 대책으로 미녀들의 그림을 호안야에게 보냈고 호안야가 작은 점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을 고르니 바로 왕장이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왕소군의 초상화를 그린 인물은 화공 모연수였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며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렸다가 지우는 과정에서 왕소군의 턱에 작은 점이 남게 되었는데, 한나라 황제 유석은 이로 인해 왕소군이 선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그 점을 매력으로 느낀 흉노의 호안야가 왕소군을 선택하는 바람에 유석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화공 모연수가 이전에 왕장을 그릴 때 손을 떨어 물감 한 방울을 턱에 떨어뜨렸다가 급히 닦아냈지만 여전히 작은 흔적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유석은 실수로 보내는 그림들 중에 잘못 넣어버렸고 한참 후 그림을 빼내려 하였지만 이미 사신은 호로 들어가 버린 후였다. 유석은 호안야가 분명 그 점 때문에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택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반대로 그 작은 점을 좋아하여 왕장을 택하였고 유석은 부득이 왕장을 포기하게 되었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왕소군을 얻게 되자 흉노의 호안야는 한나라 공격 약속을 버립니다. 동명성왕이 이에 크게 화를 내며 이를 비난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우산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한나라 공격 계획을 중지하고 오히려 상곡과 돈왕을 지켰다. 한나라는 대국임에도 철을 팔아 아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어찌 대국이라 할 수 있으며 아녀자들의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개후산 역시 여색에 빠져 자신의 조상들을 잊었으니 줏대없는 놈이라고 부를만 하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왕소군을 흉노에게 바쳤던 그해 5월 그리움에 지친 유석은 병을 얻어 죽음에 이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3년 5월 한나라 죽은 유석이 43세로 죽었다. 유석은 착하기만 할 뿐 우유부단하여 유학자들에게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개우산에게 주고 자나깨나 잊지 못하였으나 유학자들의 질책이 두려워 잠 못 이루다가 병이 들어 죽으니 어리석고 가련하다 할 것이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식귀는 동방규가 지은 소군원의 한 구절로 왕소군이 척박한 흉노의 땅으로 시집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몸이 말라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시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소군원 동방규 호의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옷과 띠가 저절로 헐렁해지니 허리와 몸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사람이 사는 이상 그 환경에 적응하는 법입니다. 특히 호환야가 죽고 다음 때인 막거, 즉 복주류 약제 선우의 황후가 되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마침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소군은 비록 개우산의 돌봄을 받아도 항상 아팠으나 이때에 이르러 호의 풍속에 익숙해지고 어린 막걸을 남편으로 삼아 권력을 잡으니 살이 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30년 북방민족의 모임에서 왕소군은 동명성왕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30년 병진일 성상께서 호갈과 소갈을 데리고 비리의 동지로 가서 보공, 광공, 막걸을 만났다. 보공비 석시, 광공비 모용시, 막거의 왕소군이 소갈비와 함께 못가에서 서로 만났다. 왕소군이 비록 아름다우나 장씨나 정씨, 맹씨나 소씨에 못 미쳤다. 성상께서 호갈에게 말하기를 누가 한나라 여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했는가? 천하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모두 동쪽에 있다. 왕소군이 돌아가서 딸 수복거차를 낳았는데 모습이 닮았으니 아마도 소군이 제를 그리워함이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동명성왕은 왕소군의 아름다움보다 고구려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훨씬 낫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 왕소군이 낳은 딸이 동명성왕의 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전합니다. 한나라의 황실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빼앗기고 척박한 사막의 땅으로 끌려가야 했던 이 불운한 여인은 그래도 그곳에서 권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청총이라 하며 지금의 내몽고
호하우특시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